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거주 중인 최일원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칠순을 넘긴 남자입니다. 이 나이에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 굴곡진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사는 게 원래 힘든 일이라지만 제 인생은 특히나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어린 자식들과 단칸방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좁은 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월급쟁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게 될 것 같아 두려웠죠.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가구 공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가구 만드는 기술뿐이었기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제가 갑자기 사장이 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 리 없었지만 뭐든지 처음이 힘들다는 말처럼 하나씩 부딪혀가며 회사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며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성과가 꾸준히 보이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쇼파와 합리적인 가격의 예쁜 디자인 가구들이 잘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됐습니다. 좋은 후기를 남겨준 고객들 덕분에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졌죠. 공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돈도 제법 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확천금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때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식들에게 각자 방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때 이사한 집이 방 3개짜리 아파트라서 아들과 딸이 각각 방을 쓸 수 있었죠. 이사하던 날 딸은 기뻐서 펄쩍 뛰며 좋아했지만 아들은 자기 방을 보고도 표정이 썩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이야, 네 방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아빠가 만들어준 침대가 마음에 안 드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랑 계속 자고 싶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아빠랑 자려고 그래?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자면 맨날 파스 냄새 맡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아들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매일 저녁에 아빠 팔이랑 다리 주물러 줄게요. 그러니까 아빠 옆에서 자게 해주세요. 아들이 제 걱정을 하는 걸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준이가 이 방에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잘 잤으면 좋겠어. 대신 침대는 아빠가 만들어준 거니까 아빠랑 같이 잔다고 생각해. 우리 준이가 아빠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다니 몰랐네. 막내 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가족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유치원에서 준 간식을 집까지 챙겨오기도 했죠.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남자아이답지 않게 천성이 착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고 그저 아내와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지낼 때 늘 막내 아들과 함께 잠들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들은 제가 온몸이 아파 누울 때마다 조그마한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가구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아들이 주물러 줄 때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자식들을 보며 힘을 냈고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는 꼭 방을 혼자 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아파트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저에게는 너무 과분했던 것일까요? 하늘은 너무 빨리 저희 부부에게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25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정직하고 착했던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들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준이 방에서 울고만 있을 거야? 이렇게 울다 나도 준이 따라갈 거야. 그냥 냅둬. 가족들 다 두고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 준이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딸이랑 내 생각은 안 해? 아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아들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중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아내를 위해 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울고 있는 아내 곁으로 가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엄마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가슴 속 응어리 다 풀릴 때까지 울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알았지? 아내는 딸의 말에 그제서야 마음을 조금 풀었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충분히 슬퍼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딸의 정성 덕분에 아내는 겨우 힘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딸을 보면서 저는 참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은 세 식구는 준이를 가슴에 묻고 각자 위치에서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며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사위는 직업도 공무원이고 성격도 싹싹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돈 집안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위가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기가 잔뜩 죽은 채로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셔서 아들 장가 간다고 돈 보태줄 여유가 없으세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젊어서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자식이 힘든 길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둘이 살라고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1억 정도 보태줄 테니까 빌라라도 알아봐. 나도 힘들게 살아봐서 아는데 집에서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회사에서도 능률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빌라로 한번 알아보게. 제 말에 사위는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주었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빌라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시집 가는 딸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어느새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자고 얘기할 만큼 여유도 생겼죠. 여행 갈 생각에 매일 들떠 있던 아내였는데 결국 그 여행은 떠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고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죠. 텅 빈 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 걱정이 됐는지 한동안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에 찾아온 사위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죠.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사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장인어른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아직 못 먹었지. 얼른 들어와. 그렇게 사위는 일부러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날도 사위가 사온 해물찜을 놓고 같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꼭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죠. 그때 사위의 세심함에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 내 생각을 해주는 줄은 몰랐어. 사위가 대답했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전화하세요. 가족이잖아요. 슬플 땐 같이 이겨내야죠. 아내도 제가 여기 온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저 부르세요. 그 다정한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허망하게 떠나보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위 덕분에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살가운 사위 덕분에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딸과 사위는 근교로 여행을 가더라도 저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자주 왕래하며 지켜보니 딸과 사위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썩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위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사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친 겁니다.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사위가 그런 사고를 친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딸과 함께 경찰서로 가보니 정말로 사위가 조사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원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집안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위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됐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무거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걸어가는 사위의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직장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위를 따로 불러 집으로 초대했고 얼마간의 현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까칠해졌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요즘 면접 보러 다닌다고 들었는데 배고프면 밥이라도 사 먹고.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저는 이런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바보 같아요. 알면 됐네. 자네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힘 좀 내게. 자식도 있는데 부모는 세상에 못할 게 없다고 하잖아. 힘들어도 처자식 생각해서 버텨야지. 가장이라면 이겨내야 하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위는 제 위로에도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은 불가능해졌지만 일반 회사라도 다니려고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한 사위를 받아주는 곳은 쉽게 찾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명절이 되어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도 옆에 앉아있는 사위를 보니 얼굴이 많이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위를 보며 말했죠.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말랐나? 살이 쏙 빠졌네. 제 한숨 소리에 사위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살갑고 넉살 좋던 사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딸이 사위 대신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벌써 7kg이나 빠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이력서만 넣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없네요. 딸의 말을 들어보니 사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의 구멍난 양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필 양말까지 구멍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괜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집에서 살림하잖아. 구멍난 양말은 좀 정리해 두지. 저게 뭐냐? 식구들이 저렇게 다니면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사위의 구멍난 양말을 보고 한숨을 쉬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서랍장 위에 둔 건 버리라고 했잖아. 신지 말라고 했잖아.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미리 버릴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그 말이 아주 입에 붙었겠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서로를 사랑하던 딸과 사위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일이 늘어났고 사이가 점점 더 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못 살던 부부들도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딸과 사위도 점점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위를 제 회사에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뒤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러 단호한 목소리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회사에 와서 일 한번 배워보게.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장인어른 회사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왜 싫은가? 아직도 책상에서만 일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야 일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일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다. 일이 고되고 힘들 거야. 하지만 다 배워두면 점점 편해질 테니 열심히 배워봐. 난 사위라고 봐주고 그런 건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 사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걱정만 끼쳐서 죄송해요. 원래 자식도 부모는 죽을 때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애들 잘 키워. 딸과 사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본격적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출근하게 된 사위는 첫날부터 저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뭐부터 할까요? 이거 저쪽 작업장에 둘까요? 아니면 청소부터 시작할까요? 아유, 이 사람아 일의 순서가 있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배워. 의욕이 넘치는 사위가 자꾸만 이것저것 물어보니 풀 죽었던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한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위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자 금방 익혀 혼자서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넉살 좋고 성격도 밝아 다른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졌죠. 한 달쯤 지나니 직원들과 마치 오랜 동료처럼 지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사위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아서 막내가 한턱 쏩니다. 저녁에 삼겹살 회식하러 다 같이 가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한 번 쏘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사위는 자신을 많이 도와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중간에 힘들어 도망갈까 걱정했지만 그는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수년간 제 가구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정말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너무 놀란 저는 딸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위암이라니. 어떡하면 좋겠니?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빠, 이번 기회에 일 좀 쉬세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할 텐데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 나만 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아빠, 이제 김서방도 일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이제 쉬세요. 딸은 저에게 진심으로 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휴가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저로서는 쉬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 전부 챙기겠습니다. 아버님은 회사에 직접 안 나오셔도 매출을 매달 보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자네까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잠시라도 자네한테 회사를 맡길 수밖에 없겠군. 고맙네.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걱정 마십시오. 건강관리에만 집중하세요. 회사는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동안 사위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생존율이 높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 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 확률도 의미가 없어지죠. 수술은 무난히 끝난 줄 알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제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는 중요한 결정과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사위에게 회사를 완전히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사위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자네에게 넘기는 건 다 직원들 때문이네. 내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지고 그러면 나를 믿고 일해준 직원들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고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부탁하네. 사위는 제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자네만 믿겠네. 우리 직원들을 잘 부탁하네. 처음 몇 달 동안 사위는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쯤 지나면서 매출 보고서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걸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장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거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좀 기다리세요. 알아서 보낼 테니까요. 사위의 그 태도에 화가 나서 공장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위에게는 그 카메라가 있다는 걸 말한 적이 없었죠. 얼마나 바쁜가 싶어 확인해 보니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위는 공장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자네, 내가 공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지. 거기 꽁초 잘못 버리면 큰일 난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를 감시하세요.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왜 그러고 계세요? 내가 가만히 치료받게 생겼나? 잘하겠다더니 이게 다 뭐야? 뻔히 놀고 있으면서 보고서도 안 보내고 이럴 거면 다 그만둬. 알았어요. 보낼게요. 그만 좀 훔쳐보세요. 그냥 한숨 푹 주무세요. 사위의 달라진 모습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 몸 상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위가 보내온 매출 보고서는 엉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같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 상황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애꿎은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몸을 추슬러 다시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고 사위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더해져 제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사위가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박 과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지금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사장님, 사위가 회사에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고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불만 접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함부로 환불을 거부하는 거야? 소비자보호법은 왜 있는지 모르나?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인들 불러서 술판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일 못하는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고시켰다니까요.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남은 직원들도 죽을 맛이에요. 뭐야? 누구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걸 보고 나가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픈 사장님께 전화까지 했겠어요. 박 과장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위의 모습은 이미 반쯤 양아치 같은 자세였죠. 화가 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회사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장이 돼야지. 내가 이러려고 자네에게 회사를 맡긴 줄 아나?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가족이라 믿고 맡겼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가 자네 마음대로 굴릴 장난감인가? 보고서는 왜 매달 안 보내고 빼먹고 있는 건데. 그러자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만 좀 간섭하세요. 회사 맡겼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어차피 이제 제 회사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굴립니다. 뭐라고? 이게 자네 회사라고? 당장 보고서 전부 가져와. 매출 보고서부터 영수증 한 장까지 싹 다 가져와. 제가 왜요? 이제 제 회사라니까요. 잘해보라고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서를 달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묘자리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사위는 비웃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건 딸이었습니다. 한동안 병원 근처에도 오지 않던 딸이 문을 벌컥 열고 잔뜩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픈 아버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사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 지금 아빠 병실에 오랜만에 와서 하는 말이 고작 그거냐? 그럼 내가 왜 왔겠어요? 그 사람 우리 집 가장이에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길을 못 펴잖아요. 회사의 박 과장이란 사람도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다고요. 박 과장,
남편보다 더 오래 일한 사람이야. 당연히 박 과장 말을 들어야지. 그 박 과장마저 잘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아빠가 먼저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땐 정말 박 과장도 해고할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준 값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사람 피 말리게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치료나 받으세요. 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찾아와 아빠에게 안부 한마디 묻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딸과 사위가 저런 말만 남기고 떠난 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위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음주운전 사고 냈을 때부터 알았어야죠.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장인어른 돈 좀 뜯어내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제 다 넘겨주셨으니 집이나 잘 지키고 싶으면 간섭하지 마세요. 사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사위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퇴원했지만 제 안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박 과장과 몇몇 직원이 보내준 문자와 전화 덕분에 조금이나마 힘이 났지만 이미 회사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직원들도 거의 떠난 상태였고 회사를 다시 일으킬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잘못도 없이 해고된 직원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죠. 이들은 저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퇴원 후 엉망이 된 공장을 둘러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아내와 함께 이 공장을 쓸고 닦으며 시작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옛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때 사위가 담배를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위의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게 내 공장인데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제는 아예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냐? 사위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언제까지 가구만 팔 건데요? 이렇게 된 거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제발 간섭 좀 작작하세요. 얼마나 잔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참견했겠냐?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 떠먹지도 못하고 엎어버린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 꼴이 난 건 다 아버님 때문이죠. 건강관리 하나도 못해서 저한테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이젠 집 하나랑 아픈 몸만 남았잖아요. 그나마 집이라도 지키려면 건강관리나 하세요. 괜히 제 사업장에 와서 기웃거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부정 탈 테니 집에서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따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올 건데 보기 안 좋으니까 나가주세요. 사위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위는 가구 공장이 망할 것 같았는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며 엉뚱한 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공장 곳곳에는 반품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이미 큰 손실을 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재료들과
일할 때 쓰던 장비들을 보며 마치 제 자신이 그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딸 부부를 살리려 도와준 은혜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 배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천벌받게 해주세요. 신이 있다면 제발 저놈에게 날벼락이라도 내려달라고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자식 망하는 걸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제발 천벌을 내려주세요. 저 빌어먹을 놈이 망하는 걸 보기 전에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70여 년의 인생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몸은 이제 젊을 때와는 다르게 힘도 없고 그저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배신한 사람이 바로 친딸과 사위라는 사실이 더욱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천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박 과장과 몇몇 직원들이었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입맛조차 잃은 저에게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준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 좀 드세요. 빈속에 어떻게 약을 드시려고 하세요? 고맙네. 날도 추운데 뭐 하러 왔어? 사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폭설이 와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사장님 원망 안 해요. 지난 세월 동안 사장님이 보여주신 의리가 있는데 누가 원망하겠어요? 얼른 일어나셔서 다시 저희랑 등산이나 가요. 예전에 주말마다 직원들 모아서 사모님까지 함께 갔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나? 아휴, 내가 미안하게 됐네. 괜찮습니다. 저희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새로 취업도 금방 했어요. 지금 사장님 퇴원만 하시면 다 한턱 낸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그래도 인생을 아주 잘못 살진 않았구나 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인지 다행히도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몸 하나 잘 챙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나오던 저를 누군가가 붙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엉망인 몰골로 나타난 딸이었습니다. 목이 다 쉰 채로 딸이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뭐, 불이 났다고? 둘 다 무사한 거냐? 왜 불이 난 건데? 모르겠어요. 조사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전신 화상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공장의 원인 불명의 불이 나서 전부 다 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도와달라며 애원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오래된 직원들을 그렇게 쉽게 내보내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내가 그동안 사업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 사장 하나 있다고 사업이 굴러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내 옆에서 함께 고생해 준 직원들 덕분이야. 그 직원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큰 거라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이러다가 정말 공장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발요. 아빠 공장이잖아요.
딸이 제 공장이라면서 도움을 청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 말을 무시하던 딸이 이제 와서 제 공장이라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심하게 느껴지는 딸을 보며 차갑게 말했죠. 내 직원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그게 왜 내 공장이야? 내가 그동안 네 남편한테 수도 없이 전화해서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간섭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널 뭘 믿고 도와줘. 이제 거긴 나랑 상관없는 곳이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특히 겨울철에 불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죠. 가구 공장은 나무가 많아서 화재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겨울에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겁니다. 결국 제 말을 끝까지 무시하던 사위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알아서 한다던 회사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자금난에 빠진 사위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신용대출까지 손을 댔죠.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이자 계산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딸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 도와줬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었던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위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딸 혼자 이리저리 뛰며 버텨왔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대출금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공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한 셈이었죠. 그리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제 병을 핑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들까지 데리고 딸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겁니다. 아빠,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이제라도 다시 가르쳐 주세요. 2 아이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발요. 이제 와서 저렇게 울면서 말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식이라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딸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냉정하게 말했죠. 네가 정말 나를 부모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렇게 찾아올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난 너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부모란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 될 때만 생각나는 거냐? 너한테 부모는 그런 존재였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아빠. 제발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저 보기 싫으시면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죠. 손주들도 안 보여주더니 이제 와서 자식까지 앞세워 뭘 부탁하려고?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 그러자 딸은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애들 아빠 병원비랑 생활비, 대출 받은 것까지 밀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제가 그 이후부터 극진하게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요. 이제 친딸로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딸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도와주면 또다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부모가 아니라
너를 돕는 돈줄로 보는구나. 네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고 울 거야. 이제 나도 너도 끝이야. 썩 꺼져 버려. 네 얼굴도 보기 싫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돈 타령하면 그땐 경찰을 부를 줄 알아. 인터폰을 끊자마자 딸이 밖에서 아빠 라고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후로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은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기 싫었어요. 특히 부모가 암에 걸려 혼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조차 찾아오지 않던 딸이 남편 병원비를 내야 한다며 대출을 부탁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속을 썩이던 딸과 인연을 끊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가구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등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 70대 중반이 된 저는 젊은 날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면서 정작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조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할 만큼 했고 그들이 스스로 망친 인생은 그들 몫이니까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죄인이 될 수는 없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대부분이 부모이자 자식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는데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칠순이 넘도록 살아있는 것도 어린 시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부모님 기일이라 산소에 가서 풀을 정리하며 괜한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제 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언제든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믿음을 깨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최일원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최일원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최일원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최일원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